역사는 참 아이러니하다. 예전에는 신성시되었던 공간이 시간이 흐르면 잊혀져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상들이 시간이 흐르면 꼭 기억해야 할 문화유산이 되기도 한다. 푸르른 나무가 우거진 이곳 효창공원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 한복판인 효창동과 청파이동에 쟁쟁한 독립운동가들의 혼이 잠들어 있는 도심공원이 있다. 바로 사적 330호로 지정되어 있는 효창공원이다. 효창공원은 조선시대 효창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곳으로 당시에는 광활한 묘역과 우거진 송림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흔적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있어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공원치고는 제법 우거져 있다. 효창원에 처음 몸을 뉘인 이는 정조의 맏아들인 문효세자였다. 순조의 형이기도 한 그는 5세의 나이에 홍역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 후 문효세자의 어머니인 의빈 성씨와 순조의 후궁인 박수그이도 이곳에 묻혔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는 안쓰럽고 가엾다. 우거진 녹음을 바라보며 아들을 묻었던 정조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때와는 달리 옅은 가지 사이로 스산한 바람이 불어온다. 1900년대 초반까지 이곳에 있었던 묘역은 일제강점기에 고향 서삼릉으로 옮겨지고 총독부의 명예에 의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졌다. 묘역이 있던 장소에는 현재 효창운동장, 숙명여대 등이 들어서 있다. 해방 이후 효창공원이 다시금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여러 인물들의 묘역이 이곳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이동영, 차이석 등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 힘썼던 독립투사들의 유해가 김구의 인도로 이곳에 묻혔고, 그들을 효창공원으로 인도했던 김구 역시 사후 이곳에 묻혔다. 도심 한복판에 묘역이 있는 공원이 들어설 때만 해도 여러 말이 많았지만 현재는 주변 주민들의 쉼터이자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받아들이고 있다. 효창공원의 출입문은 다른 사당이나 향교처럼 외산문 형식을 취하고 있다. 비록 공원의 출입문이지만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치된 문인 것 같다. 출입문 뒤에는 창렬문이라는 현판이 달려있다. 공원 안에 묘역이 조성되어 있어서 자칫 격이 낮아질 수 있는데 고풍스러운 문이 그런 부분을 많이 완화시켜주고 있는 듯하다. 창렬문을 들어서면 딱딱하게 깔린 아스팔트 사이사이에 나무들이 쭉쭉 뻗어있는 공원의 전경이 보인다. 독립운동가의 묘역이 있는 곳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활발함과 공기다. 창렬문 왼쪽 언덕에 있는 것이 바로 사무의사의 묘역이다.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를 모신 묘역으로 김구가 해방 후 이들의 유해를 직접 옮겨왔다고 한다. 가장 오른편에 잠들어 있는 인물은 백정기 의사로, 그는 상해의 육삼정이라는 고급 요리점에서 일본 공사와 일본에게 붙은 친일파를 처단하려다 실패한 인물이었다. 백정기는 일제기관 파괴와 침략 원흉의 처단을 목적으로 한 흑색공포단이라는 조직의 일원이었다. 마지막 임무에서 협력하기로 한 일본인의 배신으로 일제에 체포되었고 나가사키까지 압송되어 무기징역을 받고 순국하였다. 그가 일본 공사 처형에 나서기 전 남긴 말을 곱씹으며 참배를 들여본다. 나의 구국 일념은 첫째, 강도 일제로부터 주권과 독립을 쟁취하며, 둘째는 전 세계 독재자를 타도하여 자유평화 위에 세계 일가의 인류 공존을 이룩함이니 외적 거두의 몰살은 나에게 맡겨주시오. 그 옆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윤봉길 의사의 묘역이 있다. 김구가 주도한 한인 애국단의 일원으로 홍구공원에서
일제 침략의 원흉들에게 폭탄을 던졌던 윤봉길. 그때 그의 나이 25세였다. 일본 군법회의에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이 철권으로 일본을 즉각 타도하려고 상해해왔다. 외쳤던 그의 유해는 광복 후인 1946년에 효창공원에 안장되었다. 다음은 그가 갓난아기였던 아들들에게 보낸 유언 중 일부이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윤봉길 의사 옆에는 이봉창 의사의 묘가 조성되어 있다. 윤봉길 의사와 마찬가지로 한인 애국단 출신이었던 그는 처음에는 일본에 감화된 방탕한 조선인을 연기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그의 행동을 눈여겨본 김구를 만나 한인 애국단에 가입하고 일왕 히로히토의 저격을 계획한다. 그때가 그의 나이 31세였다. 비록 히로히토 저격은 실패했지만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조선의 독립의지와 지속적인 저항성을 만천하에 공표한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다음은 그가 김구와 만나 거사를 계획할 때 했던 말이다. 선생님, 제 나이 이제 31입니다. 앞으로 31해를 더 산다 해도 지금보다 더 나은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지난 31년 동안 쾌락이란 것을 모두 맛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한 쾌락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상하이로 온 것입니다. 저로 하여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성업을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이봉창 의사의 옆에는 아직 묘비가 서 있지 않은 허전한 묘가 하나 마련되어 있다. 이 묘는 안중근 의사의 가묘로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해 묘비를 세우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독립운동가를 이야기할 때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안중근. 그는 일제의 아시아 침략 1등 공신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고 민족의 계몽을 위해 일생을 바친 이었다. 다음은 그가 순국하기 지전 동포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다. 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을 해외에서 풍찬 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2천만 형제 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을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여한이 없겠노라. 사무이사, 아니 안중근 의사까지 합해 사의사의 묘역 뒤로는 병풍처럼 나무들이 쭉 늘어서 있다. 죽을 걸 알면서도 거사를 진행했던 그들의 마음 속에는 대체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었을까? 고요한 바람이 불어오는 묘역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본다. 사무이사 묘역 반대편에는 마치 대칭을 이루듯이 똑같이 낮은 언덕 위에 묘역이 3개 조성되어 있다. 임시정부 요인이었던 이동영, 조성환, 차리석 선생의 묘역이다. 가장 우측에 있는 묘가 차리석 선생의 묘이다. 차리석 선생은 안창호 선생이 만든 신민회에 가입하고 독립신문 기자와 편집국장 등을 역임하는 등 다방면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힘을 쓰셨던 분이다. 김구와 함께 임시정부에서 일하며 부의장, 국무의원, 비서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대표회의에 앞서 임시정부의 필요성을 목 놓아 울부짖기도 했었다. 임시정부의 내일은 곧 군주제의 청산이며 민주화의 새 출발을 기약함에 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전진하고 대동단결합시다. 차리석 선생의 옆 새 묘역의 가운데 있는 묘는 임시정부의 수호자로도 불리는 이동영 선생의 묘역이다. 이동영 선생은 이른의 노구에도 광복군을 창설하며 광복의 의지를 다졌던 분이다. 그는 단순한 계몽운동만으로는 현실적인 광복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무력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이 있었다. 때문에 임시정부에서 20여 년 동안 활동했다.
독립운동의 큰 어른으로서 김구 역시 이동영 선생의 말이면 무조건 따랐다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다음은 그가 임시정부 내무총장으로 학생들에게 발표한 포고문 중 일부이다. 여러 학생들이여, 우리의 용기가 좌절하였는가? 아니다. 우리의 정열이 식었는가? 아니다. 우리 민족의 유일한 요구인 독립에 대한 결심은 더욱 견고할 뿐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우리의 의사를 한 번 더 분명히 발표하기 위하여 다시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적의 간담이 서늘하도록 천지가 울리는 만세를 합창합시다. 세계의 의혹을 풀기 위하여 삼천리 강산의 무수한 태극기를 높이 달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왼편에 있는 분은 북로 군종서 고려혁명군학교 광복군동을 창설한 임시정부 군무부장 조성환 선생이다. 조성환 선생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으로 부패에 점한가는 대한제국의 군부를 숙청하려다 실패하고 군을 떠난 인물이다. 그 후 안창호, 이동영 등과 함께 무력투쟁을 계속하다가 상해로 넘어가 임시정부의 주축이 되었다. 그는 여러 강복군을 창설하였고 간부들의 교육도 담당했다. 김좌진, 홍범도와 함께 청산리 대첩의 기틀을 마련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대독립당 조직 북경 촉성회의 선언문 중 일부이다. 그가 얼마나 우리 민족의 단결과 화합을 꿈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단결은 약자의 무기다. 라는 말은 자명의 진리인 것이다. 그 단결의 길은 일시적 권모술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정대한 정의와 광명뇌락의 정신을 근거로 한 당적 결합에 있는 것으로 믿는다. 이곳에 모셔진 인물들은 모두 임시정부의 요인으로 실제로 전장에 나가 피를 흘린 분들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맡은 일들은 독립운동의 핵심이었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들이었다. 지원도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몇십 년 동안 이들을 지탱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새삼 고개가 숙여진다. 사무이사 묘역과 임시정보 요인들의 묘역을 뒤로 하고 공원 중앙에 난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안쪽에 소박하지만 품격 있는 분위기를 풍기는 건물이 한 채 등장한다. 바로 효창공원에 모셔져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의열사이다. 의열사에는 임시정부 요인 이동영, 조성환, 차리석 선생과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선생의 사무이사 등 7인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1970년대에 건립되어 옛것의 냄새는 덜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덮어줄 만큼의 엄숙한 분위기가 사당을 휘감고 있다. 효창공원의 서쪽으로 길을 잡아 나아가면 독립운동의 아버지라 불리는 백범 김구 선생의 묘가 나온다. 다른 묘들과 마찬가지로 단정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다. 김구 선생의 묘를 바라보다 나도 모르게 죽음이란 게 참 덧없다는 생각을 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이 김구 선생인데 그런 분의 묘가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묘역은 죽은 사람을 위한 자리이니 화려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쩐지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는 없었다. 묘역을 벗어나 효창공원 옆을 바라보면 백범 김구 기념관이 마련되어 있다. 새하얀 대리석이 인상적인 건물로 2000년 기공식을 하고 2002년 개관한 건물이라고 한다. 입구에 들어서면 중앙홀에 백범 좌상이 방문객을 맞는다. 김구 선생이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조각한 것인데 뒤에 걸려있는 태극기와 무척이나 잘 어울린다.
기념관 내부는 김구 선생의 일생을 따라가며 특기할 만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인애국단, 임시정부, 한국광복군, 남북협상까지 김구 선생의 생애를 알 수 있는 기념관이다. 김구 선생은 누구보다 독립을 열망했고 광복 후에는 독립을 열망하는 마음 그 이상으로 통일을 염원했지만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암살되고 만다. 역사에 만약이란 없다지만 김구 선생이 암살당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근현대사는 많이 달라졌을까? 기념관 입구에 새겨진 김구 선생의 말씀에 돌아 나오는 발걸음이 축축해진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효창공원은 처음에는 왕족의 묘지로,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 수경지로, 해방 후에는 독립운동가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여러 차례 그 모습과 기능을 바꿔왔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독립운동가가 모셔진 공원이지만 그것도 많은 위기가 있어 왔다. 1960년대에는 효창공원을 허물고 운동장이나 골프장을 만들려 했고 최근에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효창공원에 있는 묘역을 옮기자는 주변 주민들의 목소리도 있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서 미래는 없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효창공원을 한 번이라도 가보거나 알아본 사람은 이 말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지옥과 굴욕으로 점철되어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저항하고 홀로 서려 애썼던 이들의 노력과 피를 잇는다면 우리는 역사를 잊은 민족이 되고 말 것이다.